과학톡 최미영입니다. 로봇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금속이 번쩍번쩍한 커다란 로봇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로봇이 아닌 종이로 접을 수 있는 똑똑한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로봇을 소개합니다. 로봇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장난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주제인데요. 실제로도 로봇은 많은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로봇이라고 불리려면 정확히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로봇이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된 것이 1920년대고요. 지금이 2018년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사이에 로봇이 어떻게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것이 로봇이냐에 대한 정의는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계 장치,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저희 연배 때는 메칸도 V, 메콘 V,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이제 그 로봇에 대한 이미지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어린 마음에도 그 로봇들이 공통점이 있는 게 머리 위에 사람이 들어가도 조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그냥 그 고철 덩어리라기보다 뭔가 사람과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로봇을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세대차가 은연중에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톰, 우주소년 아톰이 저는 이제 제가 그땐 국민학교죠. 네. 국민학교 시절에 왜 푸른 하늘 저 높이 그 노래 아주 입에 달고 아톰 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창현 학생이 생각하는 로봇은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저희 세대에서는 뭐 되게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오는 트랜스포머나 이제 변신 로봇, 네. 그리고 또 로봇이 이제 스스로 말을 하고 또 날아다니고 그러한 로봇을 많이 좀 상상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로봇에도 변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에서부터 이제 감정을 나누는 로봇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로봇이 처음 제시된 것이 체코의 한 극작가 체펙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희곡 속에서 이제 그런 개념이 제시가 됐는데, 원래 로봇이라는 말은 로보타라는 말을 이 어원이 체코어로서 중노동, 이제 뭐 힘든 노동, 되게 천한 노동을 하는 어떤 기계 장치라는 것에 착안해서 이 로보타라는 이름에서 이 A를 빼고 이 로봇이라는 말이 이제 지어진 게 된 거고요. 1920년대만 해도 사실 로봇이라고 했던 것이 구체적인 개념은 잡혀져 있지는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전시회 가보면은 금속 골격에 금속으로 이제 외곽을 입힌 상태에서 그냥 팔과 다리만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계 장치, 또는 금속 인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에 조셉 앵겔버그라고는 미국에 있는 한 분이 로봇 과학자가 이것을 이용해서 산업용 로봇을 처음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산업용 로봇을 이용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조립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로봇 산업의 혁명이 사실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20년, 2018년 지금에서도 사실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자동차 회사, 이런 어떤 공장 같은 데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1980년대, 1990년대 정도에 이제 그때 일본의 이제 그 소니라는 가전회사가 굉장히 정점의 위치에 올라와 있을 때 이제 아이보라는
근데 개인 서비스 로봇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제 산업용 로봇만 있었지만 이제 조그마한 로봇,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있을 수 있는 조그마한 로봇이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가 돼갖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역시 일본 이제 혼다에서 아시모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미국에 있는 이제 회사에서 의료 로봇을 만들게 되죠. 다빈치라는 복강경을 한 단계 뛰어넘는 로봇만 이용해서 수술하는 이런 의료 로봇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굴지의 로봇 개발 회사가 다양한 형태의 다족 로봇이죠. 이제 걸어가면 다리가 2개일 수도 있고 다리가 4개일 수도 있고 이런 형식의 이제 다족 로봇을 개발해서 그것이 처음에는 미국이 주도를 했다가 중간에는 일본에 잠깐 주도권이 갔다가 다시 미국이 가져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이 로봇이라는 게 단순 기계 장치에서 이제 뭐 의료는 물론 뭐 AI 음성 비서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친구 같은 로봇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로봇이 어디까지 진화했냐라고 말씀을 많이 물으세요. 근데 과거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정도의 형태,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그러니까 로봇의 역할 그 정도까지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많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인공지능은 사실 로봇의 한 분야고요. 인공지능만 발전한다고 해서 로봇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의 조건은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고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것은 이제 현재까지도 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일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 장치에 대한 거는 아직도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봇이 많이 기대 못 미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로봇이 막 터미네이터처럼 그쵸. 우리 막 지구를 습격해서 인간들을 말살시키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로봇을 두려워한 건 그 물리적인 힘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연약하고 치면은 깨지고 뭐 이렇게 부러지고 이러는데 로봇은 쇠로 돼서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쟤네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모프도 뭐 로봇 3대 조건을 해서 무조건 사람 먼저 보살펴라 이런 그 제안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또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을 해서 로봇이 너무 똑똑해지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 똑똑해지는 것이 스스로 막 학습을 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니까 로봇이 이제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최근에 본 영상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에서 만든 로봇인데 덤블링을 하더라고요. 로봇이요. 네. 정말 제가 한 몇 년 봤던 영상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이 조종하는 그 컨트롤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덤블링을 하고 또 옆에서 사람이 뭔가 그 장대로 밀면 그것도 안 넘어지려고 버티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진짜 조금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죠. 감정적으로도 날 그렇죠. 공격하지 말라라고 네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저는 좀 무서운데요. 네, 그래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제 로봇들이 인간들을 습격하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친구들과 그게 미래에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도 옛날엔 했었긴 한데 실제로 요즘 보면은 이제 사람들 주위에 가장 많이 있는 로봇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핸드폰이나 자동차 정도로 떠오르잖아요. 그런
그런데 이제 핸드폰, 자동차 모두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한 그런 AI 서비스들이 많이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자동차나 로봇 관련된 것들이 오작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이제 활용하는 분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 지금 테이블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조그마한 로봇을 상상을 한다면은 네. 그 로봇이 잘못돼봤자 얼마나 잘못되겠어요. 그렇죠. 사실 문제는 그 활용 분야가 네. 우리가 쉽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분야에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소를 뭐 돌리는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든지 네. 아니면 군사 방어 미사일 시스템과 연관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든지 활용이 됐을 때 그것이 오작동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진짜 로봇이 무기를 들고 와서 움직이니까 네. 이런 저런 킬러 로봇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안보 이런 쪽에 연결되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금만 편을 들어보자면은 사실은 그 실수, 오작동에 대해서 그 확률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말씀 같은 경우도 그 오진율이 의사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람이 내는 교통사고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졸기도 하고 뭐 하다가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절대 인공지능은 하지 않을 일을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 사람은 잘못됐어 그리고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그거를 기대하기가 이제 아직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람과 인공지능이 이렇게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지금까지가 우리가 봤던 로봇과는 좀 다른 작은 로봇을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종이처럼 접는 소프트 로봇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로봇은 이제 딱딱한 금속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 산업화 시절부터 사실 로봇의 활용도가 어떤 매니퓰레이션 조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뭐 볼트 너트를 이제 잡아서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뭐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굉장히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로봇들을 우리 생활 공간에서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로봇이 굉장히 움직여서 사람이 만약에 뭐 부닥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로봇은 많이 움직이는 로봇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시되고 있는 최근에 제시된 한 10년 전부터 제시된 개념이 뭐냐면은 단단한 로봇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실생활 공간에서 사람과 같이 생활 공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전하고 부드럽고 그 사람들이 있어도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없는 그런 로봇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소프트 로봇이라고 있는 개념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 로봇은 금속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물질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엘라스토머라고 하는데 사실 고무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종이, 아니면은 니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털실 같은 거, 이런 모직류 이런 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로봇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털실로 로봇을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털실을 이용해서 그 털실을 보시면 3차원 형태를 갖고 네.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털실 하나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울죠. 그러면 이제 한쪽이 방향으로. 우울어지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떤 동작을 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 움직임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그 털실을 하나를 작동을 시키면은 그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전엔과는 조금 로봇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네. 아주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동작만 하나만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신에 아주 고차원적인 제어라든지 그런 지능이 필요 없는 그런 로봇을 많이 원하게 되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무를 이렇게 조종하는 막 목각 로봇들 예. 그런 게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해도 예. 될까요? 네. 소프트 로봇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빅 히어로 6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선 모양의 휴머노이드 그 로봇이었는데 이제 그 로봇이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뭐 모두 도와주고 뭐 일도 뭐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 빅 히어로 6라는 그 포스터를 보시면은 껴안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만들지만 사람을 껴안는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도 없었고 상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껴안으려면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난제가 필요하거든요. 껴안으려고 할 때 아마 휴머노이드 10중 8구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휴머노이드는 이제 제어 방식이 굉장히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좁은 아주 복잡한 제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 골격을 딱딱한 골격을 바로 밀어내면 바로 균형을 잃게 되죠. 하지만 빅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풍선 모양이거든요. 몸체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은 그거에 따라서 균형을 잡는다든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어댑테이션, 적응성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굉장히 유연하고 예. 그럴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로봇의 개념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소프트 로봇인 거죠? 예, 저희가 네. 개발한 소프트 로봇입니다.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로봇이 아니라 마치 저 바닷속에 심해에 사는 생명체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심해에 진짜 알지도 못했던 생물이 막 소리에 반응을 해서 진짜 리얼하게 와 진짜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나를 느꼈습니다. 저는 보면서 저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떤 원리로 저런 것들이 구동이 되는 건가요? 지금 3차원 구조체 내부에 이제 실로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 내부를 뚫고 나서 그다음에 밑에 하부의 바닥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밑에서 이제 모터를 이용해서 그 실을 잡아당겨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제 마리오네트라고 하나요? 이런 꼭두각시 꼭두각시죠. 같은. 꼭두각시의 원리는 뭐냐면 중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실을 이용해서 뭐 팔을 든다. 그러다가 내가 실을 내려놓으면 중력 때문에 이제 팔이 다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한다면은 저것은 그 반대죠, 사실은.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로봇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그 무대의 밑에서 잡아당기고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소프트하지만 탄성이 있는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책받침은 너무 두껍고 책받침보다 훨씬 더 얇은. 그래서 접으면은 이렇게 다시 원 상태로 복원하려고 하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 로봇은 사실 하나의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링을 아래에서 잡아당기고 있다가 놓으면은 다시 원상 복귀를 하고 이것들이 그 3차원 구조체의 각각 부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잡아당기면 이쪽 부분이 움직이고 저쪽 부분을 잡아당기면 저쪽 부분이 움직이고. 그 스프링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스프링도 많이 쓰다 보면은 좀 이제 마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혹시 이런 소프트 로봇도 방금처럼 이런 오페라를 듣는 로봇이 맨 처음에는 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다가 한 노래를 100번, 1000번 듣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실의 탄성이 약해져서 되게 좀 소극적이게 움직이는 그러한 건 없을까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소프트 로봇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물체가 연약한 이제 그 부드러운 물질을 사용하면은 마모가 쉽게 되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실 큰 힘을 내지는 못해요.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정밀도 있는 동작을 하지 못한다. 사실 큰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점이죠. 대신에 그런 측면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런 힘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안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음. 그러면 휴대성도 좀 간편하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뭐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고무라든지 네. 종이 그리고 털실 이런 것도 다 가벼운 재료잖아요. 음. 다 금속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휴대용도 간편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 무게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주에 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무게를 굉장히 줄여야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금속 부분이 물론 강하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실 녹이 슬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짧게 쓰고 그냥 이렇게 소봉하듯이 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소프트 로봇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 로봇이 표현성이나 이렇게 휴대성은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배터리를 어디다 달아야 돼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네. 어떤 로봇이든지 배터리랑 구동기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로봇을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이왕 소프트 로봇을 만들 건데 완전히 다 소프트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배터리가 필요 없고 모터도 필요 없고 그러면 배터리를 안 들고 모터도 안 쓰면 뭐로 만들지? 라고 한 주장이 여러 번 제시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예를 보면 이제 안에 있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를 이제 발생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부피가 늘어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어떤 한 부분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기술엔 장단점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프트한 로봇의 경우에는 힘이 굉장히 작아요. 좋네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로봇을 보면은 이 로봇이 움직이는 건지 아닌지라고 할 정도로 움직임이 크지가 않고요. 아니면 원격 구동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원격 구동 시스템이라는 건 외부의 자석을 이용해서 뭐 끈다든가 이런 것 같이 어떤 외부 시스템이 필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터라든지 배터리를 사용 안 하면은 힘은 작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한쪽에 있는 그 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힘이 필요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프랙티컬하게 가자. 실용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어떤 구조는 최대한 소프트하게 만들고 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뭐 모터라든지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이 말랑말랑한 살 속에 뼈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렇죠. 걷고 힘을 네. 주는 거니까 소프트 네. 로봇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소프트 로봇이라고 하면 3D 프린터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박사님께서 제작하시는 이 소프트 로봇도 그렇게 제작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 로봇은 3D 프린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3D 프린터가 갖고 있는 철학은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터가 이제 제작 기술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파트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가상 세계에서 3차원 물질을 내가 상상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 현실, 이 물리적인 공간에 똑같이 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본 철학이 사람들에게 너무 되게 환상적으로 되게 다가온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로봇을 개발할 때 주안점을 뒀던 건 뭐냐면은 어떤 로봇을 하나 만들 때 그 로봇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설계를 하고 또 만들고 이러는 과정들이 굉장히 지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끼 로봇을 만들라 그러면 토끼 로봇을 구조를 분석을 해야 되고 뭐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토끼 로봇을 만들든 뭐 사람 얼굴 로봇을 만들든 아니면 보시는 것과 같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이 이런 어떤 그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만들고자 하고 싶은 어떤 3차원 형태의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 그냥 바로 로봇으로 어떤 단일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3차원 형태의 모델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슬라이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평 방향으로 슬라이싱을 하게 되고 그 슬라이싱을 한 그 결과를 하나하나 다 붙이게 되죠. 붙이게 되고 그 붙인 것을 종이 전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종이 전개도를 이제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출력을 할 때 이제 그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를 이용해서 그 전개도를 이제 저희가 얻게 되면은 그것에 실을 연결해서 로봇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런 사람 얼굴 로봇이나 토끼 로봇이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나 다 하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거는 누구든지 만들고자 하고 싶은 로봇의 3차원 형태가 있으면 로봇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기본 철학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D 스캐너로 제 얼굴을 샥 스캔을 한 다음에 거기 플랫폼에 딱 집어넣으면은 제 얼굴을 가진 그 소프트 로봇이 딱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가 우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로봇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럼 강아지 스캐너로 한 다음에 프린트하면 돼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곳에 활용이 되면 더 빛이 날 수 있을까요? 아까 한선아 원장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활용 목표가 있고 장기적인 활용 목표가 있어요. 단기적인 활용 목표는 이제 애니메트로닉스라고 해서 영화 산업에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어느 정도 이 형태를 갖고 있는 물리적인 그 인형을 그렇죠. 만들어서 사실 촬영을 하고 그 위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컴퓨터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자동화처럼 보이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하나 다 움직임을 정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털이 많아요. 주인공이 털이 많아서 한 프레임을 만드는데 12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움직이는 것들을 다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프레임을 만드는데 12시간이 걸리면 30프레임으로 만들 때 1초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2시간짜리 분량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구조체를 갖고 촬영을 하고 그 위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전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움직임이 기존에 있는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네. 그 다음에 제작하는 비용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데서 얘기하는 그런 커다란 애니메트로닉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이 작업을 하거나 돈 차이가 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사실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저희는 이것을 개인화된 로봇에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개인화된 로봇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그 형태에 맞춰서 로봇의 실물을 제작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등과 결합을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식당 같은 데서 이제 혼자서 밥 먹을 때 컴퓨터 휴대폰 다 두들기고 있거든요. 다 그렇죠. 이어폰 쓰고 이제 세세가 단절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휴대폰 보고 뭐 영상 같은 거 보고 밥만 먹고 그러고 하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이제 가방에서 이런 플랫폼 하나 꺼내서 그 플랫폼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와. 이렇게 밥을 먹고 그다음 끝나고 나면 다시 가볍게 접어서 갈 수 있는.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 사람이 어떤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실물적인 존재가 필요해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캐스트어웨이 같은 영화 보시면은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윌슨이라고 윌슨. 하는데 그 배구공에 그 손도장. 어떤 무늬 손도장 들어가 있는 게 거기에 대고선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나중에 헤어지게 될 때 되게 막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전화로 나는 음성이 아니라 인공지능 스피커는 약간 그런 개념이죠.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물을 가진 존재. 그러다가 그 실물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나도 토끼인데 너도 토끼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모습을 하겠어. 아니면 나는 뭐 3년 전에 없어진 내 강아지 모양을 하겠어. 아니면 나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었던 집의 모양을 하겠어. 그리고 같이 이제 자신이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뭔가 로봇과 감성적인 교감까지도 이제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예. 인간에게 로봇이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어떤 존재? 저는 로봇은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최고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난감입니다. 그 장난감을 이제 어린 아이들이 놀듯 하는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의 장난감이에요. 우리가 우리 나를 재밌게 해줘 하기 위해서 쓰는 장난감일 수도 있고요. 나 대신에 일을 해줘라는 의미로서 쓰는 장난감일 수 있고 사실 장난감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잘만 제어만 하고 우리가 잘 개발한다면 인류가 만든 최고의 장난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탐험 현장에서도 로봇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 이를테면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같이 이제 운석학자들하고 탐험을 갔었는데 보통 우리가 운석학자다 그러면 옛날에는 광활한 사막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겁니다. 검은 돌이 있나 없나 이걸 찾는데 어느 날 드론을 한 대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드론에 뭔가 이상한 센서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띄웠더니 이 드론에 있는 이 센서가 땅 밑에 박혀 있는 드론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주면 이제 탐험가나 과학자들이 가서 땅을 파면 진짜 나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뭐 놀라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이 탐험이나 과학 현장에 잘 적용이 되면 우리가 미처 그동안 알지 못했던 뭐 지구의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되게 뭐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드론이지만 생명이 없는 감정이 없는 기계 장치지만 그렇게 이렇게 뭔가 발견을 해주고 그러면 뭔가 되게 동료가 막 유대감 막 이런 것들이 막 되게 가까워져서 괜히 가서 막 고생했다 이렇게 하면 막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가 최근에 경험을 해서 이제는 진짜 탐사 대원의 일원으로 이런 로봇이나 이런 기계 장치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로봇을 동료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로봇이 지능이 있으면 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지능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능이 없는 로봇은 깡통 로봇이죠. 뭘 시키겠어요, 걔한테.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 지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지능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그 다빈치 코드를 쓴 댄 브라운이 오리진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 보면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 이제 나가다가 나중에 결론은 뭔가 하면 결국은 공생할 것이다. 인간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어떤 로봇들이 서로 도우면서 아까 친구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지능이 잘못 발전돼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 지능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사실 지능이 어떤 형태의 지능이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걷는다거나 뭐 이런 형태를 사실 지능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즘에 최근에 얘기되는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읽어주는, 내 의도를 읽어주는 그런 식의 사실 마인드 리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지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미래 사회 로봇이 갖고 있어야 될 요소이긴 해요. 요소이긴 한데 꼭 이것이 없으면 로봇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 대신에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의 단계로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뭐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는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사실 어떤 우리 대신에 어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환경, 심해라든지 아니면 뭐 하늘을 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기계 장치로 받아들인다면은 지능은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말 이제 로봇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 로봇 연구를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로봇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수학, 과학은
로봇에 대한 이제 기초 지식, 기초적인 테크닉을 기르는 것은 사실 로봇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사실 후순위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이런 로봇이 있구나. 저런 로봇이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체능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이라든지 네. 체육도요? 예, 체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로봇은 이제 물리적인 기구자, 기계 장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안 풀리지, 왜 넘어지지? 아, 라고 할 때 직접 일어서 가지고 내 몸을 움직여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이 상황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곱씹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체육을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이런 동력학적인 지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로봇을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로봇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착하는 형태의 로봇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체육 활동 같은 거 할 때 자기가 느꼈던 것, 자기가 공부했던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제가 그 비슷한 맥락에서 모 방송국의 어떤 관계자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생명의 진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방송이 됐고 그걸 이제 판매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구매한 사람이 기계공학과 연구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뭔가 기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동물의 진화의 움직임들을 좀 분석해서 적용하고 싶어서. 하긴 그 원리가 거의 비슷할 테니까요. 네. 그렇죠? 신기하네요. 저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로봇과 관련된 영화, 만화, 소설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저는 아톰 세대지만 아톰을 보면서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있고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우리가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꿈을 꿨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로봇과 로봇의 발전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윤리적, 역사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영화나 만화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어떤 과학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같이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이제 영화를 보든 만화를 보든 굉장히 당당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녹화 저희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 쭉 해봤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금속적인 로봇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종이 로봇을 직접 보니까 참 로봇이라는 게 예전같이 뭔가 이렇게 몇 가지 원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구나. 또 그리고 많은 로봇이 당장 저희도 핸드폰부터 자동차까지 다 많은 로봇 쓰잖아요. 그런데 미래에는 또 어떠한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뭔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봇과는 또 다른 소프트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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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